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태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속 이야기. 김이나의 밤편지. 매일 밤 12시 5분 특별한 편지가 여러분께 도착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국회 신고식을 가진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의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을 넘어서 탄핵 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문제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이 매주 금요일 여야 재선을 위한 3명과 함께하는 제3지대에서 이 논란을 포함한 정치권 쟁점들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윤영석, 김관영 의원과 함께하는 시선집중 제3지대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면서 9월 27일 금요일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시선 집중. 금요일엔 제3지대. 네, 매주 금요일 제3지대를 꾸며주시는 세 분의 재선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홍근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3지대는 유튜브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으로 대신 세 분 의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참여창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의 경우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하죠. 조국 외압 행사한 건 맞다. 자, 첫 번째 발제의 내용은 이런 건데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주신 겁니다. 자, 발제 취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22일 날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있었죠.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집행을 한 사항인데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그 정경심 교수가 대뜸 이제 전화를 조국 장관에게 걸어서 이 압수수색 팀장인 검사를 이제 장관에 연결해 준 거죠. 부부장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도 보니까. 예, 검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전화를 이제 받아서
본인이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뭐 자기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소속의 누구 검사다 이렇게 이제 밝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신속하게 집행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네. 1분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에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매우 부적절한 그런 법무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예. 발언을 내놓았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우선 그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이 국무위원이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직권남용죄로 이제 형법상의 그런 형벌을 받을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국 법무장관이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본인의 어떤 가족이 지금 그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지금 그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영석 의원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건 그 조국 법무장관이 직위를 이용한 수사 외압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시고. 네. 자, 박홍근 의원님 받아주시죠.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장관이 출근하고 나서 압수수색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배우자가 장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장관이 압수수색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119를 불러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어제 법무부가 공짜로 알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장관이 어제는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통화를 남편인 장관과 하다가 그러다가 바꿔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본인이 그 상황에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119에 지금 실려갈 정도로 너무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 해달라, 차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법무부가 공짜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통화가 물론 없었으면은 아내가 바꿔준 것을 본인이 그냥 그 매몰차기라도 끊었으면 물론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나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게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본인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먼저 건 것도 아니고요. 부인이 바꿔줬습니다.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할 남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압박과 지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네. 또한 통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법 이야기를 했는데 부적절한 어떤 그런 지시나 지휘를 했다면 그 문제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발언, 수사 지휘가 아니므로 이것은 결코 법률 위반, 즉 지금 탄핵까지 한다는데 그건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거다. 아니 압박을 받았는데 11시간이라고 하는 초유의 기록을 밥까지 시켜 먹으면서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뭐 압수수색을 잘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마치 그냥 적당히 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왜곡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문제는 또 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과 지속적으로 내통하면서 법을 위반한 검찰의 이런 그 정책 의도의 피사실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결국은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에 따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여론이 아주 악화되니까 이것을 검찰이 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것을 흘려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을 반전시키기 의원님, 위해서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걸 흘려줬다는 부분은 두 번째 발제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바로 이 부분. 조국 장관의 어떤 통화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국한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김관영 의원께서 좀 받아주시죠.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 탄핵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뭐 어쨌든지
바른미래당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봐야 할 상황이긴 한데요. 네. 조 장관께서 전화를 한 그 자체는 저는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중간에 바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압수수색을 갑자기 당한 부인의 입장에서는 놀라가지고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금방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협조를 해라라고 한번 이미 아마 그 전에는 통화를 한번 먼저 한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기 전에 어떤 그 통화했다는 통화를 한번 했다는 예, 거고. 예. 근데 그 뒤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부인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거의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부부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해본다면 그것은 지금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좀 가능한 한 빨리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서 빨리 끝내달라 이런 얘기로밖에 아마 굉장히 압력으로 받아들여진 건 사실일 겁니다. 자기 인사권자고 장관은 직속 장관인 장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상당히 완곡하게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장관께서 더더욱 그동안 본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 네. 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개입으로 보여질 소지가 대단히 큰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나라라 슈퍼보드님은 통화에서 압박을 했다면 검찰이 어떻게 11시간 압수수색을 하겠나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MBC 미니로 이용수님은 전화를 바꿔주고 검사한테 신속하게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압력이다. 또 이런 반대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고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토론 벌이고 있는 세 분의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부장 검사가 저는 압박을 받고도 11시간을 압수수색한 것은 뭐 그거는 또 본인이 나는 내 일을 제대로 그런 전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직무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화한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말씀 이어가 주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직 죄송합니다. 현직 법무장관이 이제 부인으로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러 왔을 때 그 전화를 법무장관인 그 남편한테 한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법무장관도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본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뭐 신속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빨리 해서 끝장을 빨리 내라는 것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어떤 발언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명백하게 지금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앞서 뭐 부인이 119에 지금 실려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9에 실려갈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그걸 바꿔줬겠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관들의 그 압수수색 과정을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뭐 이 압수수색을 한 부분을 원위치 시켜라 또 압수수색을 한 박스가 몇 개냐 다 따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119에 실려갈 정도로 위급했다. 이건 정말 뭐 아주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법무장관은 정말 뭐 법무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참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고 본인이 그러한 것을 검찰청법에 위반해서 수사검사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하는 것도 판단을 못할 정도의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의 생각 들고
민주당도 지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어제 국무총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분명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민주당도 자꾸 정쟁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의도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무슨 간편하게 무슨 압축해서 대충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고 아이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건강 상태나 심리를 고려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은 전무후무한 11시간의 기록을 왜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부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통화한 것 자체는 저는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도 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다 부정을 하고 감사도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그럼 제가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의원께서 전화 통화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인정을 하시는 거고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어떤 조국 장관의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좁히면 지금 두 야당은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냈는데 국무위원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이걸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자, 그럼 논점을 여기로만 한번 좁혀 보죠. 조국 장관의 그런 어떤 통화 내용이 현행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윤영석 의원께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든지 이제 직권남용죄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이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박홍근 의원 일단 이런 어떤 문제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이게 지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지휘를 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가족의 이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그래서 차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수사 지휘가 아니다. 당연한 아니다. 것이죠. 이것은 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왜곡해서 마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간섭한 양 이렇게 지금 호도하는 것은 바로 그 야당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영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한 것 그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 내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뭐 위반 소지가 있지요.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냈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지금 임명된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탄핵 추진에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시죠? 왜냐하면요. 예.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본인까지도 소환이 된다고 하면 그때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소환이 된다면? 네, 본인 자체가 예. 소환된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발언을 국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소환이 될지 안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조 장관 부인이 어떻게 이제 소환 조사 된 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치니 안 치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지 이런 전체 검찰 수사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이 정쟁을 공격을 하면 뭐 서로 이게 야당 여야 간의 싸움만 되고 정쟁만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수사를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영석 의원께 이제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발제에 대한 아마 토론 시간이 여기에 좀 마무리가 될 건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발제자로서의 어떤 마무리 발언까지 겸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통화의 내용이 이제 결국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를 했다는 자체도 이게 조국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특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네. 어떤 일반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도 없었는데 그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국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어떤 내용도 결국은 수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말이죠. 통화를 하면서 예. 1분 30초 가량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신속하게 빨리 해라. 그 지시 아닙니까? 그게 내용을 보면은 빨리 마무리하고 끝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걸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수사 지휘다. 부당한 수사 지시죠. 예. 그렇게 보시는 이건 거군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그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민주당도 이러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낙연 그래서 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 이 부분은 명백한 그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조국 법무장관은 예.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물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뭐 토론거리는 아니고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왔어요. 집에 있는 상황에서 자택이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떤 집에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팀한테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하시는데 좀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그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절 어떤 압수수색의 정당한 압수수색의 어떤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뭐 신속하게 해달라, 차분하게 해달라라는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발언 자체를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이게 두 번째 발제 내용인데요. 바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신 그 발제 내용입니다. 자, 발제 취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번만큼은 검찰을 개혁하자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 대단합니다. 무소불위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다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조국 가족 수사에서도 이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국민의 그런 절박한 요구이죠.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대체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법무부를 이제 탈검찰하자. 완전 네.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하자.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지 말지 또 수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수사를 마치고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지 수사 도중에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지 말지 이걸 다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권한이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수사는 그냥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번 저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수사는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냥 해왔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2007년도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국 가족 수사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21명 이상의 검사다. 국정농단이 20명인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11시간에 걸쳐서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0건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계속 피의 사실을 유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겠다. 이런 거 아니요.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범죄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단죄하겠다. 이런 태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쏟아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과거에 인사청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번 조국 가족과 같은 형태의 규모로 특수부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먼지 털기 식으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총장이라도 과연 못하랬겠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의 이런 무소 불위의 폭주
멈춰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또 알겠습니다. 국회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라는 아까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발전하면서 제가 두 번째 토론 때로 어떤 넘겼던 이 문제까지 추가로 그럼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내통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제 내통설을 제기를 한 건지 그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뭔가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추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에서 봤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주광덕 의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제 그 위에 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 나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아니면 교육부 또는 그 학교 관계자였는데 그럼 누구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그 검찰 수사 관련된 그 상세한 내용들, 그 자택 수사과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국 가족이나 변호인이 이것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검찰에서 나간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여러 아까 윤영석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당시 수사했을 때 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고 뭐 배우자가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정말 그 앞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법 사실을 그동안 계속 증명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소해서 이걸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별건 수사를 하려고 이것저것을 계속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피사실을 유포해서 또는 특정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자료를 줘서 망신 주기를 통해 가지고 부정 여론을 만들고 그걸 네. 통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닉네임이 아줌마입니다. 닉네임 아줌마분이 통화한 사실을 어찌 자한당은 알았을까요? 의문입니다. 이런 또 이제 의문 제기를 해주셨는데 윤영석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나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가 끝났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네. 아니 그것은 이제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검찰하고 자유한국당에 또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피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도 일단 법적으로 피사실 유포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검찰이 했다는 그런 아무런 지금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고 한 2년 전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특검의 수사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피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그걸 뭐 아주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어떤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어떤 검찰이 역할을 했다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종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아니, 또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다니까요. 공수처에 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행 검찰과 또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칼을 대통령이 다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법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공수처에서 다 가져와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공직자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를 만들면은 이걸 검찰의 손을 떼게 하고 공수처가 이것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조국 법무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검찰권을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에 종속시켜서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하고 야당 정치인이나 자기 반대자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이것을 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의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정말 잘못된 그런 방향이라고 김관영 말할 수 의원께 밖에 마이크를 없습니다. 드리기 전에 제가 윤영석에게 짧게 사실관계 네네. 하나만 좀 그 확인하고 그 김관영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제 이제 중간에 의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주광덕 의원이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지 혹시 그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사실 그 주광덕 의원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네. 했더니 예. 유도 신문에 조국 법무장관이 그냥 자기 스스로 발설을 한 것이다. 전혀 이것을 사전에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주광덕 의원이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유도 신문을 한 건데 그렇죠. 걸렸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본회의 질의 중에도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언 좀 그 합시다. 어제 저도 처음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전혀 사실 정보 없이 질문한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것은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세요. 실토를 한 거죠. 김관영 네. 의원님 받아주시죠. 예. 일단 주광덕 의원께서 그 사실을 어제 질문하게 된 경위, 그거는 뭐 제가 그동안 변호사를 해보고 네. 한 여러 가지 그 경험에 비춰보면 뭐 두 가지 통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부터 직접 거기에 누가 직접 알려줬을 개연성도 있지요. 네. 뭐 그러나 그거는 전혀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루트는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 예. 네. 언론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법조계에 있는 언론들이 이제 검찰들을 취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야당 의원에게 근데 왜 이렇게 알려줬을. 보도를 안 하고 야당 의원한테 왜 먼저 알려줍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검찰 이 보도를 직접 하는 경우가 먼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예. 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먼저 야당이 이거 제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문제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이 조국 장관이 반드시 이 검찰 개혁을 할 적임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네. 저는 검찰 개혁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를 설치를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점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세게 처벌을 받고 더 많이 수사를 받는다라고 느끼면서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에 이런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이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네.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끝난단 말이죠. 기소를 안 해버려요. 네. 이것으로 인한 또 이 국민적 반감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이 견제하고 통제할 기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뭐 저도 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이 사법제도 개혁을 같이 이 정치개혁법안하고 같이 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제가 지난주에 검찰까지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네. 뭐 불법 사보임했다고 해가지고 뭐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님과 저를 고발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제가 한 6시간 넘게 조사받고 왔는데 이제 저는 제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이것을 통제하면서 별도의 수사기관 하나 두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내용에 보면은 이 수사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이거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 개를 대통령이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한다. 그런데 네. 지금 검찰총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참. 이 검찰 개혁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 장관에 대해서
사임 요구는 하는 거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에 좀 더 앞장서서 알겠습니다. 나설 필요가 있다. 자, 1부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자, 김관영 의원 말씀까지만 듣고 잠시 광과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 이어서 그러니까 세 분께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도 좀 들어주시죠.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한화는 내일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9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선수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치 441만 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 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5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비구름이 남부에 머물러서요. 현재는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에도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도 제주와 전남, 경상도에 오락가락하겠고 모레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도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왔다는 9번째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자, 아무튼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관 서민수입니다. 고3인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저는 현관 앞으로 나가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아들 수고했어라고 외쳐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미소를 짓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어떤 내용보다도 부모의 표정, 말투, 몸짓을 신뢰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딸 정말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양손 엄지척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여파로 많이 밀리는 곳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인데요. 청담대교 쪽 청담대교 거의 다 가서 4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막 처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 탄천 나들목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고 이 구간 38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은 청담대교 북단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 판교원 나들목에서 서초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가까이 예상됩니다. 노들길은 대체로 수월한 흐름이고요. 내부순환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 쪽으로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네, 부담스러운 보험료 KO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송도 상가투자 이것만 따져보라. 센트럴파크를 품었는지, 인천대 입구역 앞인지, 송도 IBD 중심인지, 더샵 수요부터 상권까지 탁월한 송도 상가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 상업시설 1811-3633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 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 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작.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금요일엔 제3지대. 네, 여야 재선 의원 세 분과 함께하는 제3지대 1부에 이어서 2부도 뜨거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두 번째 발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 진행을 하다가 잠시 이제 중단이 되는데 요거 좀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발제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는 박홍근 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영석 의원 그 발언 듣고 박홍근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고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참 국민들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아침부터 또 논쟁을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네.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조국 법무장 빨리 자진 사퇴하시고 네. 이 검찰 개혁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해야지만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한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병력을 기피한 유성준이 청년들에게 지금 군대 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그런 장관이 검찰 개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 방향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뭔가 장기 집권을 꾀하고 또 뭔가 야당을 탄압하게 한 이런 검찰 개혁 미명하에 이런 일 추진하지 마시고 예. 정말 정상 국가로 이렇게 좀 뭔가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는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양현주님은 썩고 부패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개혁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2408님 검찰 개혁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배은하님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그 많은 문자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박홍근 의원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소위 검찰과 내통하지 않냐 부분 먼저 좀 짚어보면요. 네. 자유한국당에 우리는 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냐면요. 언론을 통해서 이게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이 어떻습니까? 작은 거라도 그냥 다 이것을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금 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 좋은 먹잇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것을 이것을 야당 의원한테 소스를 줘서 이걸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추론 중에서 네. 언론이 아니라 이건 검찰이 언론에 준 것도 문제죠. 그것도 피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에게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피사실 공표도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요. 근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이 피사실 공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92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무려 9건이나 쏟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 법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러 가는 헌법의 어떤 규정을 부정하고 피의자의 인권이나 방어권을 또 무력화시키면서 결국은 재판하기 전에 여론에 의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전형적인 악질적인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검찰개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에 그 아들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던 장제원 의원도 이런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한참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소 전에는 오보가 실제로 있는 경우만 그런 경우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바로 잡는다든가 기소 후에는 그런 죄명이 뭐다 기소 방식이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이런 것만 공개를 하게 하고 비공개 소환 문제도요. 이것도 공인의 경우 그동안 그냥 버젓이 했는데 이제는 소환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만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꾸자는 게 피의 사실에 대한 우리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사람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빼놨어요. 저는 이거 넣어야 한다 생각하는데도 야당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넣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넣어 있어요. 마지막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넣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검사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들이 이 피사실을 유포하고 나서도 법 위반임에도 알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발하면은 이걸 자기들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고발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그런 민생형 그런 어떤 그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수사권을 다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 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 정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는 형사 판부 강화해서 실제 민생착 그 사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드릴 말씀 있어요. 지금 박홍근 의원님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이제 태울 때 원내 대표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공수처가 정하지 않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요. 말씀하신 김에 이건 사실 보니까 유튜브로 크레딧님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거 대답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국회에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복수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을 추천을 할 때 국회에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그 사람이 추천이 되지 않도록 그럼 뭐 여당 1명, 야당 1명 이런 식으로 7명 중에서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를 7명을 두는데 7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복수 후보자 모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은 후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죠. 여기 제가 잠깐 멘트를 하면은 이제 공수처장은 결국은 2명 중에서 최종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7명 중에 이제 그 추천위원 중에 2명이 야당 위원 몫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5명이 찬성하면 2명 그 최종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의 이제 수사처의 검사들을 결국 일반 검사를 이제 2분의 1, 그 나머지 2분의 1은 일반 검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나 이런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2분의 1은 그야말로 민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검사로 공수처에 이제 검사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 공수처를 이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부인을 하세요? 윤 그거는 사실 왜곡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2분의 1을 현직 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맞죠. 금방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거 혹시 민변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다 제거를 시켰어요. 그것 좀 한번 법률 한번 보세요. 아니 제거됐다니까. 제가 아니 않아요. 잠깐만요. 그런 제가 말씀이 제공장치가 사를 갖고 없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은 사실 우리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애초에 수사 재판 업무에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수사 재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검사도 두 분, 퇴직을 한 잠깐만요. 이후에 변호사를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민변은 그런 분들 이제 중에 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원래 얘기한 거는 현직에 임용 안 잠깐만요. 되고 세 분 의원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할까 봐. 세 번째 주제 안 하실래요? 자, 김관영 의원님. 그만하시죠.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발전 그 당사자인데 뺄까요? 그냥 이거 검찰계 계속 갈까요?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박홍근 의원님 마지막 짧게만 말씀하시고 세 번째 제가 주제로 이거 가겠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안 이 민주당 아니라고 보면 될 텐데 이게 원래 공수처장의 인선 방식을 우리는 원래는 국회 소속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의장이 교육단체 대표하고 협의해서 1명을 선정하면 청문회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여야가 이럴 경우는 국회 의장이 원래는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1명 지명하는 것을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됐냐면요.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고 이 사람을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또 그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서 또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차를 촘촘히 만들어 놨다. 그런 네. 오류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했다. 김관영 의원은 세 번째 주제를 발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주셨는데요.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물론 가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당초에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국정연안이 조국 스페셜 문제에 딱 갇혀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제대로 짚어지지가 못했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사실 이번에 방미를 하시면서 한미동맹 강화 또 저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방위 분담 문제가 지금 첨예한 협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장비 구매 문제를 얘기한 것은 어쨌든지 미국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의 좀 의미는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지 앞으로의 이 정상회담에서 특히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17차례 질문을 받는데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께 묻는 질문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로채가지고 이 한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17차례 부분은 제가 다른 어떤 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바로 잡아드리면 Q&A가 질문이 17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말을 끊어서 이제 이어갔던 질문 이런 것까지 다 쪼개가지고 17번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는 6번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영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진 사항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그 종료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서 지금 한미 동맹이 상당히 균열된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한미 지금 주한 미군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뭔가 분담금의 정액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청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좀 해결책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역시 성과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좀 실질적인 진전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제 최근에 미국이 오히려 북한 비핵화에서 상당히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더 이렇게 퇴보하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문 대통령의 좀 성과에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과 방사포를 한 10차례 정도 지금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명백하게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그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전혀 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은 국민의 그런 상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배치되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그 행보를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지금 민주당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에 지금 돌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핀치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지금 미국 정책에 있어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입장이 없이 이렇게 응급추천한 상태로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안보 문제도 더욱더 불안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그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받아주시죠. 저는 우리 정치권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민생과 외교 안보는 뭐 초당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대통령께서 고생해서 성과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칭찬을 못할 망정 너무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더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연설과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검찰 수사로 국민의 이목을 돌린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선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과 미국 그 방문은 3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한 우리 역대 대통령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재정 기여가 10위권 안에 접어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 유상이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드디어 본격 재가동됐다라고 하는 성과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늘 외교적 수사로 그냥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문을 보면 근본적 전환, 트랜스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외교를 하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단계 이 북미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양 정상이 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작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갖고 나서 이 하노이 유엔에서 거의 다시 이게 무산된 거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이 싱가포르 그 합의 정신을 확인하고 이걸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거기 때문에 향후 이 북무관계 개선 특히 비핵화와 관련돼 있어서 다시 그런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군사 장비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만큼 우리가 샀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렇게 살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무리하게 이 소위 그 방위비 그 인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는 공평하게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준 거죠. 아시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소파에 규정돼 있는데 소파에 지금 그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그 작전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소파를 고치던지요. 고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실제 늘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제 아마 세 분께 이제 그 발언 기회를 한 번씩밖에 이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김관영께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 기회를 김관영 의원께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영석 의원, 박홍구 의원, 그다음에 김관영 이렇게 이제 발언 순서를 마지막으로 잡도록 하겠는데요. 한 시간이 한 1분씩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축약을 해서 강조점이 있으면 좀 추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죠. 윤영석 의원님. 네,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 또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는 낙관적인 이런 그 환상을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이러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인 어떤 변화, 또 실질적인 진전, 또 비핵화에 대한 그런 확실한 어떤 이 단계를 밟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이 따르는 것이 제재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그 어떤 선후를 구분해야 되고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도 그동안에 두 차례 했었고 이런 그 핵 문제에 있어서 키를 쥐고 지금 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를 그냥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안해동하지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꾸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탄핵 사태에 몰려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노력을 해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박홍근 의원님. 이번 이제 방미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숙소에 와서 또 원래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넘기면서까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그 합의 정신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제재나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확실히 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긍정적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려면은 결국은 전쟁하지 않을 거면은 대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서로 합의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타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특히 이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작년 4월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사전에 다 그런 사무총장 등등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훨씬 현실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제는 함께 공동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김관영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북미 간에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야 될 실무회담 날짜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됐다.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실무회담을 거쳐서 3차 북미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다만 지금 금방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신 DMZ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시키고 유사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거를 하려면 국제 간의 이 공조 체제가 주어져야 되고요. 먼저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이런 긴장 완화책에 대해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실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수용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의 북한의 협상 태도에 비춰보면 좀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하면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은 위원장 11월 방한 가능성 정부위에서 갑자기 국정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어쨌든지 뭐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 진전에 분명히 영향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 위원장의 일정 노출 문제가 알겠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세 분의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특별한 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스탑 류마 스탑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스탑 류마 스탑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스탑 류마 스탑 붙이면 스탑 통증 스탑 류마 스탑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봉고는 나의 동반자 봉고수리 나왔어 영원한 사업 파트너 강인한 자체 넉넉한 적재 내 생애 최고의 사양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석 통풍 시트 봉고로 대 사장님 맞춤형 트럭 더 뉴 봉고 3 1.2톤도 LPI도 있어요. 세상에 스마일폰 대신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 세상에 스마일폰 대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세상에 스마일폰 대신 오늘 공기 좋다. 와, 엄마야 너무 맛있다. 어? 오예 신기록. 지안아, 너 만나려고 아빠 담배도 끊었다? 세상은 기다립니다. 당신에게서 담배 연기 대신 감탄사가 나오기를.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인생이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출근길 경제 파트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가을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제3지대도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세 분의 고별사로 좀 대신할까 하는데요. 자, 먼저 윤영석 의원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여야가 서로 간의 국민의 어떤 삶의 문제를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참 민감한 정쟁 속에서 많은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다시 또 국회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또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김관영 의원님. 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이 정쟁을 좀 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어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보살피도록 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님.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개편이 돼서 그러게요. 많이 아쉬우시죠? 네, 네. 자문 부족에서도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의원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네. 저는 이 호흡을 국회로 가져가서 정말 21대 국회부터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 만들게끔 검찰개혁하고 국회개혁만큼은 우리 새 의원이 한번 힘을 앞으로도 모으는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슈 인터뷰에서 자주 그러니까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물러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가을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방송 시간이 늘어납니다. 7시 20분이 아니라 7시 5분부터 시작하니까요.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7시 5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해. 시원한 아이스 커피